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가장 기초가 된 개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것과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개로 일단 대별을 해봅니다. 해서 따로 우리 공부할 주제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을 가리켜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서 자, 이게 이제 뭐죠? 지금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현가법이라고 하는 개념,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총 세 가지로 이슈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순현가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올 돈 유입이죠.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유입에서 유출 나간 거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간 돈의 현재 가치의 합을 뺀 것을 바로 순현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입 빼기 출이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순현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수익성 지수부터 가볼까요? 입 나누기 출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익성 지수라고 한다. 들어온 게 더 많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테고 들어온 게 더 많으면 순현가는 0보다 커지게 된다. 해서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으면 순현가가 0보다 커질 테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편 자, 이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이걸 이름하여 내부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이 자, 한 문제, 두 문제 따로이 구성할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에서 이건 용어야.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 회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라는 식의 개념을 회수기간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1억을 투자합니다. 그랬을 때 이 1억이 언제까지 회수가 될 것이냐. 근데 앞으로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의 수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단순하게 자, 회수기간 다 합쳐서 회수기간을 따지는 것을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은 1년 후에 2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1,800의 가치를 갖는다. 2년 후에 3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2,600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오게 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따져 묻는 것을 현가 회수기간법. 거의 구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전체적인 구조,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 현금 수지 분석법, 구체적으로 순현가 수익성 지수,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등을 얘기하게 될 테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중에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승수법,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따지는 것을 자, 비율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게 될 겁니다. 해서 먼저 단순 회수기간법 얘기를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이죠. 현재 1억을 투자를 한다.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식의 투자 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르면 1억 자 다시 복구하는데 2천, 3천, 5천 하니까 3년의 회수기간이 걸린다. 이런 식의 얘기. 또 어떤 투자 대안은 3천, 3천, 6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6천에다가 3년 다 완료되기 전에 어떻다? 투자한 자본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두 개 투자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빨리 회수하는 투자 대안이 좋은 투자 대안이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4년 차에 대해서 얘가 0원이 들어오고요. 4년 차에 5천이 들어온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회수기간법의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한 다음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3천으로 보고 5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자,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르면 앞에 있는 투자 대안이 더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4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투자 대안이 더 좋은 투자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투자 대안이 더 우수한 투자 대안이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단순 회수기간법.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켜서 바로 단순 회수기간법. 나중에 승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회수기간과 승수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이걸 승수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자, 수익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익률, 수익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투자 대안이 좋은 투자 대안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 일단 핵심 이슈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가 회수 기간법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거의 구성 안 되는데 어쨌든 문제를 분석을 할 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명제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단순 회수 기간법 관련해서 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의 회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단순 회수 기간법.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이 단순 회수 기간법은 투자한 총 재원을 회수한 다음에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따질 때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점이 단점으로 제시가 되게 된다. 이 정도 보셨고요. 자, 그래서 자, 문제 하나 가지고 볼까요? 이게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른 회수기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을 어떻다? 초기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을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때는 단순 회수기간법이 되기 때문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자, 2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얼마? 2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더 걸리는 거야? 7천만 원이 회수가 된 것이죠. 7천만 원. 그리고 나서 자, 4년 차에 가니까 6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건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하시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계산해라. 그럼 이제 3천만 추가적으로 회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얼마씩 500씩 들어오니까 6개월 하게 되면 3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건 뭐 문제라고 하기는 민망해요. 문제로 보니까 복잡스럽게 보이는 거고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계산력은 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어려운 것이 4년 차에 6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매월 균등하게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매월 500만 원씩 수입이 발생할 테고 그러면 총 1억을 회수하는데 6개월이 더 소요가 되게 된다. 그래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단히 뭐 복잡스럽게 구성을 해놨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3천, 2천, 2천 하면 7천, 그럼 3천만 원 더 회수하려면 얼마가 더 남아있느냐? 6개월이 소요가 된다. 해서 총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져 물을 때는 얼마? 3년 6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 문제를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냥 이 개념 정도 알고 있냐 없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투자론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유순전 요거 세팅 하나 잡아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다만 용어 자체가 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니까 특히 가유순전 이런 것 자체가 진짜 처음 보는 단어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제 승수법이라고 하는 것. 자, 단순 회수기간법 하고요. 승수법. 승수 이퀄 뭐가 된다?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까.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제 영업이득,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유, 순전 후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자가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할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능 총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질 수도 있다. 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보게 됩니다. 해서 자, 먼저 우리가 승수의 기본 정의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승수. 그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5년 만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1년 만에 회수하는 그 투자 대안이 아무래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승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승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A라는 투자 대안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해서 A라는 투자 대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투자 대안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얘들이 5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하실 게 전혀 별개 문제로 가야 돼. A라는 투자 대안에서 총소득 승수와 B라는 투자 대안의 총소득 승수를 가지고 A라는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B라는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A라는 투자 안에서 유효 총소득 승수와 B라는 투자 안에 있어서 유효 총소득 승수를 비교해서 A라는 투자안이 좋으냐, B라는 투자안이 좋은 투자되냐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승수법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만 하나의 투자 대안에서도 활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그게 총소득 승수가 될 수도 있겠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될 수도 있겠고 순소득 승수가 될 수도 있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될 수도 있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대안에서 지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것을 총소득 승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유효 총소득 승수로 계산할 테고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승수를 계산하면 순소득 승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어떻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용어 이제 가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기본 틀은요. 가유, 순전후. 이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승수의 공식을 보니까 총 투자액을 가지고 가능 총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총소득 승수, 총 투자액을 가지고 지금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유효 총소득 승수, 그다음에 총 투자액을 가지고 순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순소득 승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누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누면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지금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전 현금 수지부터는 논리 자체가 뭐라고요? 논리 자체가 뭘 갖고 얘기한다?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자본, 투자액을 가리켜서 지분 투자액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A라는 투자안에 있어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B라는 투자 안에 있어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비교해서 승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더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동일한 투자안을 가지고 지표가 가유, 순전후 이렇게 5가지 소득에 따라서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자는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는 거지. 2개의 투자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투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거냐?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투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거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공식 외우는 거. 요즘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총 투자액 나누기 가능 총소득을 총소득 승수, 총 투자액 나누기 바로 유효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 승수, 그다음에 총 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을 순소득 승수라고 정의하고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를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장을 표현할 때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걸 뭐라고 한다? 총소득 승수. 이게 뭔 소리냐면 2분의 1을 읽는 방법이야. 2분의 1을 읽는 방법. 1을 2로 나눈 값. 이게 2분의 1이 될 테고 2에 대한 1의 비율을 가리켜서 2분의 1. 그러면 이제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좀 빈도가 떨어지는데 옛날에는 이거 읽어 어떻게 읽고 읽는지 이걸 물어봤던 문제들이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결과적으로 총투자액 기준으로 가는 게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세전 현금 소지 승수, 세후 현금 소지 승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한편 자 지금 하나의 투자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이 투자 안에서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지. 단순하게 승, 하, 대, 수, 고, 대 이렇게 외우자고 얘기합니다.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승수 같은 투자 대안에서 가능 총소득하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비교. 자 다시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갈 거냐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갈 거냐를 봤을 때 아무래도 점점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가능 총소득이 제일 컸었고 거기서 유효 총소득 좀 줄어들 테고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은 더 작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승수라고 하는 건 전체 이 숫자 값은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 해서 순소득 승수가 유효 총소득 승수보다 크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뭐보다 크다?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후 현금 소지 승수하고 세전 현금 소지 승수를 비교하면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세후 현금 소지 승수가 세전 현금 소지 승수보다 크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지금 하나의 투자 대안에서 어떤 승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 계산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수는 자 이렇게 다 외웠다고 쳤을 때 아래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아래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활용할수록 어떻다?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해서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 먼저 읽는 방법을 갖고 문제 구성된다. 해서 총투자액 나누기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을 가리켜서 총소득 승수. 자,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을 가리켜서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란 것은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또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세전 현금 소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자 지분 투자액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러니까 2분의 1을 어떻게 읽느냐 요걸 갖고 옛날에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요즘엔 잘 안 내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개나 소나 다 맞춰라. 이런 식의 문제 취지가 되는 거예요. 한편 좀 응용 들어갔던 것이 하나의 투자 대안에서 어떤 승수를 활용하는 게 자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짧게 파악할 거냐.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크니까 위에 있는 자 지표를 활용하면 할수록 어떻다?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짧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하대. 자 가유 순전을 가지고 지금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소지 승수, 세후 현금 소지 승수의 공식을 외웠다고 쳤을 때 자 비교할 것이 총투자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순소득 승수가 어떻다? 더 길다, 크다. 투자한 자본을 훨씬 더 회수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평가 지표가 나오는 것이 순소득 승수이다. 세전 현금 소지 승수와 세후 현금 소지 승수를 보게 되면은 자 뭐야?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어떻다? 투자한 자본이 더 오래 회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지표가 나오게 된다. 근데 어차피 실제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차피 A라는 투자 대안과 B라는 투자 대안에서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체의 하나의 투자 대안에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낸다고요. 그래서 일단 외울 게 승하대라고 하는 거. 요즘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승하대.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되게 밋밋해요. 그래서 앞에서 가유 순전후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멘붕 오는 거야. 대가리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유 순전후가 거의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지 승수법이든 수익률법이든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셔야 돼. 그거 홍보. 멀뚱멀뚱 하고 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다이렉트로 문제 구성할 때 뭐라고요? 승하대라고 하는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더 크다. 이미 시험 문제 답됐던 것이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더 크다라는 식의 얘기.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표를 어떤 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승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갑시다. 승수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져 물을 때 이 계산하는 그 수를 가리켜서 승수.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투자대안과 B라는 투자대안의 두 가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가지고 비교하니까 A라는 투자대안이 3년이고 B라는 투자대안이 4년이면 A라는 투자대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문제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투자 대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수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 문제에서는 마지막 구성이 될 게 승하대. 물론 계산 문제로 이걸 물어본다고 계산 문제로 해서 다음 중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제일 먼저 통투자액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찾아봐야 돼?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봐야지 순소득 승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순영업소득을 바로 주지 않아. 바로 뭘 줘?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를 주면서 순영업소득 네가 알아서 구해보시오. 이런 식의 약간 돌려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승수라는 개념. 자, 이 승수라는 개념과 바로 대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수익률법이라는 개념. 해서 이 수익률법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종합환원율. 자, 우리가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용어를 여러 개를 쓰는데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앞에서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그걸 뭐라 불렀다? 순소득 승수. 그래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순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편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수지. 이에 비해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가리켜서 지분 배당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어떻다? 역수 관계가 되게 된다. 한편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후 현금 수지. 이에 비해서 지금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와 역수 관계가 되는 게 뭐가 된다? 세후 수익률. 용어 보셔야 돼. 역수까지 가지 말고 용어 이걸 똑바로 외워야 돼. 이걸 외우면 당연히 종합자본환원율하고 순소득 승수는 역수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기본 공식을 외워야 돼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배당률, 지분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세후 수익률. 이걸 머릿속에 쳐 넣고 외워야 된다고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해서 이해하는 거 아무 쓸모없어. 그리고 이건 한 10번쯤 해야 돼. 혼자서 하셔. 혼자서. 외롭게 혼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것이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뭐가 더 크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다. 승수, 승하대.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공부하셨다고. 그럼 이건 역수니까
지분 배당률하고 세후 수익률은 뭐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지분 배당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분 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듣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구나가 아니라 이걸 내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 나누기 가능 총소득. 자, 그다음에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총소득은 유효총소득 승수. 자, 순소득 승수는요. 자,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전현금수지. 자,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전현금수지는 세전현금수지 승수.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후현금수지는 세후현금수지 승수. 그래서 묶어서 그냥 이건 기본 공식 써놓다고 치고 나누기 1 나누기 2는 1을 2로 나눈 값 2에 대한 1의 비율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이런 것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거저주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승하대라는 걸 외우셔야 된다.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소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거는 이제 비교하는 기준점이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지분 투자액을 가지고 또 하나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역수들로 노리게 되는 게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해서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하게 되면은 아까 자 순소득 승수였고 총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하게 되면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현금수지,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해서 이게 수익률법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건 깊게 갈 것도 아니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회계라고 하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회계는 1년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연평균 투자액분의 연평균 순수익이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계적 이익률. 이거는 그냥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회계라는 개념을 잡게 되면 투자액분의 자, 봐봐요.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자, 이익, 투자액분의 이익, 투자액분의 이익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야, 회계적 이익률, 이라는 개념은 연평균 투자액 기준 연평균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보겠지. 어떻게 계산을 한다. 자, 연평균 투자액이 얼마고 연평균 순이익이 얼마인지 자신이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하는데 5%의 수익률을 꿈꾼다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기법에 따라서 연평균 투자액 바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이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투자는 회계적 이익률이 자신의 목표 수익률보다 높았을 때 당연히 어떻다?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5%의 수익률을 꿈꾸는데 계산해 보니 6%가 나오면 어떻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계산해 보니 6%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더 높은 연평균 회계적 이익률을 제시하는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요. 뭐가 아프냐면 실제 출제되는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이건 맞춰야 되거든. 맞춰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지문 형태로 구성하는 문제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더럽게 간단한데 수험생들이 뒤지게 보니까 뒤져버리는 거야. 간단한데 수식어 보다가 놓쳐버려. 얘기를 자꾸 놓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은 공식 외우면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딱 다 떨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 해서 어렵네 쉽네는 개뻥이고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럽게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과목이든 민법도 마찬가지야. 이해고 자시고 어디 있어? 그냥 외우는 거죠. 본질은 외우는 거야. 본질은 외우는 거고 다만 좀 이제 무식하게 외우라 그러면 이제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럴싸하게 제가 포장을 할 뿐이고 본질은 암기야. 자기가 공부하시는 겁니다. 해서 지금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 다시 갑시다. 자,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 이라고 하는 것들이 승수법, 아까 단순 자 회수 기간법, 그 다음에 승수법,
그 다음에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후 1억은 현재 1억으로 본다.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이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공식을 떠올려야 되죠. 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 이렇습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 이득을 더한 값, 이게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수익률법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분 투자액. 자, 이건 이제 기본 구조가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앞에서 우리 수익률 중에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하게 되면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하면 세후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거와 연계해서 보는 거야. 자,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리고 자, 매각을 통해서 또는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을 가리켜서 자본이득이라 부른다. 물론 자본이득은 앞에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순전후라고 해서 순매도액, 자, 세전 지분 복귀에 세후 지분 복귀 이렇게 식으로 가는데 이건 루틴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지분 투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분 투자 얘기를 하려면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인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중간에 아까 봤던 게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렛대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인데 내가 현금이 2억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지렛대 효과를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다? 자, 자기 자본만 투자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금리가 낮아서 내 자본만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익이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서 논의의 전점은 정의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지렛대 효과를 논하려면 반드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이때 무슨 문제? 정의 지렛대 효과든 부의 지렛대 효과든 지렛대 효과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기본 틀을 놓치면 안 돼. 자, 뒤에 문제 뭐 그런 거 나온다고. 자, 어떤 부동산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겁나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 이자를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아버렸다. 그때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된다.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야.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야지. 이게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 되는 거지. 내 자본만으로 투자하게 되면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돈을 다 거기다 돈을 갚아버렸다. 그러면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렛대 효과는 없어지는 것이지. 자,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가 은행에 돈을 갚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은행 돈 다 갚았다고 해서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논리의 전제는 뭐냐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인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된다.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일단은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 외우셔야 돼. 자기 머리에 쳐 넣어야 돼요. 이거 제가 집어넣을 수 없어요. 지분 투자액분의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을 더한 거. 문제 예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거야. 지금 집에 가셔서 할 짓거리가 뭐냐면 계속 공식을 몇 번이고 써보셔야 돼. 그래야 외워져. 자기 머리를 그렇게 모르나? 그냥 한다고, 든다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외우셔야 돼. 이거 연장에 써놓고 계속 공식을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 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보면 죽어요. 보면 알아. 해설 보면 다 이해돼. 해설 똑바로 됐나 확인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결국은 자기가 외워야 돼. 해서
지금 지분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문제 풀지 마요. 나중에 혹시 복습할 일 있으면 문제 풀지 말고 공식을 10번이고 20번이고 다 써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외워졌을 때 문제를 풀어봐야 돼. 성적들이 더럽게 급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고 대충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쓱 풀어봐. 그럼 또 어긋나. 아직 안 외운 거야. 툭 발로 잠자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 그럼 바로 탁 눈 뜰 때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이득. 이 정도로 공식이 툭 튀어나와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1분 안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 없어요. 해서 이렇게 봐야겠고, 자, 예를 들어서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읽지 말고 뭘 공식을 떠올려야 돼. 공식을 하면 제일 먼저 뭘 찾아봐야 돼? 지분 투자액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걸 일 없이 쳐 읽어요. 죽어요. 그러다가 읽어보다가 거기 1분 걸려. 그럼 이미 게임 끝난 거야. 풀어봐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야. 지분 투자액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차입금이 660이고 자기 자본이 40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본이 지분이야. 그래서 40분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이미 주어져 있어. 단위 빼버리고 8 들어가죠. 순영업소득 나와야 되잖아요. 이자 지급분은 대출한 금액이 얼마야? 60. 그 다음에 이율이 얼마야? 0.08이죠. 잘 가다가 8을 곱해버리면 개판 돼버려. 8%가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요. 하서 마음이 급하니까 8% 하니까 곱하기 8하면 뒤져요. 8%는 0.08이야. 그래서 여기서 8 마이너스 이자 지급은 60 곱하기 0.08 이렇게 가는 거지. 자본이득을 볼까요? 자, 가격 상승률 2%로 돼 있죠? 그래서 전체 투자는 금액이 얼마? 100이야. 거기다가 얼마? 바로 2%, 0.02로 곱하면 이게 자본이득이 되게 된다. 여기서만 주의하실 게 숫자 8%면 0.08이고 예를 들어서 자, 가격 상승률이 2%다라고 하게 되면 0.02까지 알아. 근데 어디다? 100에다 곱하는 건지 40에다 곱하는 건지 60에다 곱하는 건지 헷갈려 한다고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0.01을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0.13에서 13%의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식의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뒤에 문제 이게 하나 둘 세 문제가 나오고 7년 동안 세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 드물어. 이걸 틀리면 그건 나가 죽어버려야 돼. 이건 대놓고 주는 문제야. 이건 정말 단순해 가셔야 돼. 산수가 어려운 게 한 문제 있어. 그럼 버리면 되고 말도 못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계산 문제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를 하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가 제일 많은 출제가 된다고. 별표가 아니라 머릿속에 자꾸 넣어야 돼. 지금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 것.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공식 가볼까요? 자, 이제 검토 드릴게. 자,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요건 금융론 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가능액, 대출액이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부 비율. 해서 나중에 금융론에서 대출 한도를 따질 때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곱하기 LTV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가격 기준 대출 한도가 되게 된다. 라고 해서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대부 비율,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가능액, 대출 한도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대부 비율. 그래서 정부에서 LTV 규제를 강화한다. 만약에 50%였는데 40% 한다. 그럼 10억짜리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5억 대출하다 4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LTV 규제라는 개념이 될 테고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가 침체해서 이 규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LTV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거야. LTV 50하다 LTV 60 하게 되면 기존 5억까지 대출하다가 6억까지 대출 가능한 10억짜리 자산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개념이 LTV. 자,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한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 새롭게 등장하는 거. 역시 부채 감당률은 역시 통계적으로 아까 자기자본, 자기자본 수익률 요거만큼이나 역시 많이 나왔던 것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 핫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게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요, 분자가 뭐가 돼? 부채가 되게 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분자가 뭐가 돼? 자기 자본이 되게 됩니다. 해서 그냥 공식이야, 공식.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분자가 부채.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라는 거에 뭐가 된다?
부채 비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총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자기 자본을 더한 값을 가리켜서 총자산. 이런 것도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 놀라워. 그렇게 시험장을 부끄럼 없이 가는지. 이건 외워야 되잖아. 기본 공식이니까. 해서 자 다시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지분. 이걸 읽는 방법이 이렇게 간다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해서 최근 28회인가 29회 때 나왔던 게 이거 있었잖아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고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냥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사람 이것만 똑바로 알면 돼. 2분의 1을 읽는 방법, 1을 2로 나눈 값, 2에 대한 1의 비율. 이거 가지고 지겹게 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또 안 해. 이걸 안 해. 초등학교를 개판도 다녀가지고 이걸 똑바로 못 외우고 나서 지금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수준이 이렇게 내니까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내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 아니야. 내가 뭐 40 먹고 50 먹고 60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초등이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 1년 더 개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푸는 걸 보면, 계산하는 걸 보면요. 진짜 유치하게 구성한다니까, 문제 자체가. 지금 저희 딸내미가 중3인데 걔 문제 푸는 거 이만큼씩 해설 막 써. 그런 문제 안 나와. 복덕방 하고 그런 거 냈다가 다 나가 떨어지니까.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이 유치한 거 내면 유치한 걸 맞춰야 돼. 유치한 걸 잘하면 돼. 근데, 자꾸 그냥 더럽게 대충 눈으로 싹 봐. 그딴 식으로 가면 뒤져. 애 새끼가 그런다고 쳐봐. 문제 풀라고 근데 쓱 해갖고, 이렇게. 요지를 바로 싸대기지. 아니, 애 새끼를 가르치는데 애 새끼가 공부를 하라니까 수학을 풀라니까 이렇게 쓱. 어려운데? 그 바로 싸대기지, 그거는. 안 하면 모를 거 하면 똑바로 해야지. 본인의 자신의 모습을 자꾸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유가 많지.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애 새끼 이게 인생도 걱정을 해야 되고. 네? 시험을 보려면은 뭐 직장도 다니고, 애 새끼 걱정하고, 밥도 신경 쓰고, 이거 했다고 해서 시험 볼 때 기본 점수 주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데 애 걱정한다고 얼마나 1년 더 힘드셨어요. 그 다음에 직장, 고생 많으셨네. 일단 30분 깔아주고 시작합시다. 이분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쿨해. 그래서 성의 없이 하지 말 것. 자,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 2분의 1을 읽는 방법. 1을 2로 나눈 값. 그다음 또는 뭐라고요? 2에 대한 1의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지분이다 보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총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총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뭐라고 한다?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별게 없어요. 가유 순전후가 세팅이 돼버리면요, 총소득 승순위 뭐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 또 삼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이제 승수법, 자 수익률법 거의 세트로 움직여 가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주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더럽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다닐 때 싸대기 맞아가면서 했던 거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 못 외워갖고 얼마나 뒤지게 구사를 먹었는지 그 생각을 하면 그 노력에 10분의 1, 50분의 1만 하더라도 투자는 금방 다 끝장냅니다. 안 해. 그리고 하여튼 수업만 다 끝나면 막 정신없이 가방 싸갖고 누가 먼저 가나.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먼저 줄 서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금 이제 발 담그셨고요. 공부 시작했고요. 이제는 소문 다 나왔어요. 자기는 소문 안 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변에서 다 알아. 떨어지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몰라. 이게 얼마나 공부가 빡신지. 그리고 그때 격렬합시고, 아이고, 그러면 중개시험 겁나 어렵다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으려나. 그거 여러분 비웃는 겁니다. 너 대가리도 나쁜데 무리한 짓거리를 하는 것 같다. 그거야. 비꼬는 거야.
뭐 대가리도 나쁜데, 누구도 떨어졌다는데, 뭐 서울대학 어디 나온 그 사람도 떨어졌다는 그 시험인데, 네 대가리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왜 쓸데없는 짓거리 할까? 비웃는 거야. 그것도 좋아가지고, 나를 또 내가 공부하는 되게 힘든데, 날 또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아니야,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머리도 나쁘면서,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던데. 그걸 격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시험 되게 어렵다던데, 이 얘기는, 너 머리 나쁜데 그거 되겠어? 안 돼. 난 안 되는데 500원 걸어.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게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공부 힘들게 하는 거 알아주는구나. 알아주긴 개뿔 알아줘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외워야 돼. 자, 이제 발 담갔으니까 소문도 났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만나가지고 잘할 수 있으라고 얘기해봤자 믿지도 않아, 그쪽에서. 어렵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나 나랑 대가리가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될 수 있겠어?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다닐 때 제일 처음에 소문을 내야 되고. 내가 지금 10월 31일 날 보면 안 되고, 10월 31일 날 휴거, 이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11월 1일 가면, 제가 이상한 교회에서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니까. 다시. 대부비율. 부동산을 가입분에 대출 가능해. 대출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지분. 이거 읽는 방법,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것.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또는 총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즘에 이제 한참 28에 29에 유행했던 게 부채 비율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순 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아까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를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이었어. 자, 순 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 이게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가유 순전 후 할 때, 순 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한다? 세전 현금 수지. 이에 비해서 순 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 의미는 이런 식이죠. 지금, 이 순영업소득 갖고 얼마나 부채. 부채를 100만원 갚아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200만원이면 부채를 갚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 여부를 따질 때 부채 감당률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게 되면, 즉 부채 서비스에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가 크다 보면 당연히 어떻다? 충분하게 빚을 갚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으로 이자, 원리금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이 부채 감당률을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인 즉슨, 부채 감당률을 5로 설정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부채 감당률을 1로 설정한다. 그러면 불안정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부채 감당률 얘기 보셨고, 그 다음에 논의하게 될 게, 우리 앞에서 미리 공부하셨어.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걸 뭐라고 한다? 영업경비 비율.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유 순전할 때 빠져나갔던 게 있었잖아요. 하나가 뭐가 있었어? 영업경비. 유효총소득 다음에 또 뺐던 금액이 부채 서비스. 그래서 이렇게 채무 불이행률 그리고 영업경비 비율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요. 이제 문제 가지고 이 내용들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